그대들은 자식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소. 우리들 모두가 어려운 시절 자식만을 바라보며 자식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소. 이제는 그런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구려. 세월이 흘러 보살피기보다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 주었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받고 계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들 하지 않소? 그것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 밑에서 위로 흐를 수 없기 때문인 듯하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헌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들 말하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오.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바라는 것은 오로지 자식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노년의 삶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돈다오.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지 않소. 나는 부모에게 어찌했는가 되돌아보기도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손 씨는 남편과 사별하였소. 어려운 시절에 만나 함께 고생하다 가정을 꾸렸는데 딸 하나만 덜렁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버렸다오. 이제 생활이 좀 필요나 했는데 남편이 죽고 가세가 급히 기울었소. 남편이 상속받았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은 팔지 않고 두었소. 나중에 딸이 시집갈 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악착같이 지켰다오. 손 씨의 친정에도 손을 벌리기도 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소. 그렇게 글 몇 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손 씨. 딸이 아빠도 없이 커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고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오. 세월이 흘러 딸은 제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소. 그래도 아직 손 씨에게는 돌봐주어야 할 아이처럼 느껴졌다오. 그러다가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소. 집도 꽤나 부유한 편이라고 들어서 걱정이 앞섰소.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처음 사돈과 만나던 날이었소. 손 씨와 딸만 앉은 자리 맞은편에는 사돈댁 식구들이 6명이 앉아 있었소. 사위에겐 결혼한 형이 있었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니 참 희한한 모양새가 되었소. 한쪽엔 6명, 맞은편엔 2명이 앉아 있어 여러 명에게 취조라도 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소.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하루도 맘 편히 잠든 적이 없었소. 남자 쪽에서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를 채우는 것은 옛말이 되었지 않소? 살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소. 1년 전 땅을 팔아 1억을 마련해둔 상태였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도 상대방의 재력을 보니 그것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았소. 딱 반반씩 하시죠. 사돈댁의 말에 손 씨가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였소. 제가 그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소. 귀한 아들을 사위로 들이면서 참 송구스럽네요.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희가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혼수만이라도 채우세요. 사람이 참으로 작아지는 순간이었소. 안 그래도 작은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소. 그렇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이 상황이 부끄러운지 빨갛게 익은 딸의 얼굴이었소. 무릎 위에 올린 2손이
고운 치맛자락을 세게 움켜쥐는 것을 보았어. 손 씨가 딸과 살고 있던 집도 팔아 자금을 좀 더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작은 집부터 시작하면 이 돈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건 너무 쪽팔리니까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 그러시면 애들 용돈 쓰라고 주세요. 손 씨는 비참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오. 이렇게 넉넉한 집에 시집가면 손 씨의 딸이 자신처럼 험한이라며 살 일은 없겠다 싶었어.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손 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 미안하다. 네 아빠라도 살아계셨으면 좀 더 번듯하게 시집을 보냈을 텐데. 신경 쓰지 마. 그 집에서 다 해준다잖아. 그래도 없는 집이라고 너 무시하고 그러면 어쩌냐. 무시를 왜 해? 내가 잘하면 돼. 이 집도 팔아서 좀 더 보태줄게.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집을 판다는 소리에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그 눈엔 희망이 피어나는 듯 보였어. 너 시집 가면 내가 뭐하러 이 집에서 사냐.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그래도 되겠어, 정말? 그래. 안 그래도 너 결혼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 고마워, 엄마. 고맙긴. 그렇게 딸은 결혼을 했고 땅을 팔아 마련한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 작은 집으로 이사가며 생긴 돈을 몽땅 모아 딸에게 주었어. 딸은 번듯한 아파트에 혼수를 꽉 채워서 살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오. 손 씨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어. 명절에도 제사며 뭐며 정신없는 딸이 힘들까봐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딸이 살고 있는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딸이 와줬으면 하는 날이 있었는데 남편의 제삿날이었어. 남편이 죽고 꼬박꼬박 둘이서 조촐하게 지냈는데 딸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무척 서운해할 것 같았다오. 다음 주말에 바쁘니? 다음 주?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가잖아. 주말에? 그럼 주말에 가지. 그게 이번 주 주말에 네 아빠 제사잖니?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어쩌지? 가족들 다 같이 가는 거라서 나만 빠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네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할 텐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어떻게 못 간다고 그래. 거진 2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겼던 제사를 일러주지 않았다고 타박하는 딸이 야속했어. 하지만 시댁 행사에 빠졌다가는 곤욕을 치를까 무서워 서운한 기색은 내비치지도 못하고 대답했어. 시댁에서 너한테 많이 뭐라고 하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 맘 같아서는 네 결혼자금도 아빠가 물려준 재산으로 마련한 거다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달랐어. 그래, 이번엔 엄마 혼자 할게. 내년엔 꼭 와야 한다? 알겠어요. 끊을게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딸에 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 그리고 그 다음 제사도 그 다음의 제사도 딸은 오지 않았어. 손 씨에게 남은 건 딸아이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니 손 씨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일이 바쁘다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어. 가끔 김장김치를 가지러 딸이 오는 날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오. 그런 날이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어. 밥 한 끼만 먹고 가거라. 바빠. 애 아빠 밖에서 기다려. 왜 안 들어오고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게 해?
빨리 가봐야 해. 그러지 말고 한술만이라도 떠봐.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놨어. 밥 대신도 먹을 만큼 잡채를 좋아했던 딸을 생각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봐왔다오. 정성스레 차린 밥상에 한번 앉아보지도 않고 떠나려는 딸을 손씨가 다급히 붙잡았소. 엄마, 앞으로는 이렇게 밥 차리지 마. 바빠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차려놓으면 내 맘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잠깐만 5분만 기다려봐라. 반찬통에 이것들 좀 싸줄게. 다음에 와서 먹을게. 그리고 김장도 내년부터 우리 건 하지 마. 괜히 고생하지 말고 사 먹을 테니까.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딸이 다음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 덩그러니 남아있는 손씨가 무척 애처로웠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던 밥상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손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게 된 듯했어. 엄마가 해준 김치가 아니면 밥을 못 먹겠다는 딸을 위해 결혼하고도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됐다 하니 딸과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 하나도 남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어. 하지만 슬퍼하면 뭐하겠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딸을 내가 슬프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하니요. 그저 딸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른 저녁 잠자리에 든 손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어. 누구세요? 누구긴 집에 올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딸이 대답했어. 이 밤중에 네가 왜 여기 있어? 나 오늘 여기 좀 있으려고. 무슨 일 있니? 그러고는 불을 탁 켰는데 딸이 잠든 아이를 껴안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가는 터져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꼴이 왜 이래? 그러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 애아빠가 뭐, 하서방이? 너한테 손찌검했어? 대답도 못하고 울고 있는 딸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 발밑이 쑥 내려앉는 기분에 손씨가 딸 앞에 주저앉았어. 너 여태 맞고 살았어?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애아빠가 많이 취해서. 아니, 취한다고 사람을 패? 요즘 좀 속상해서 그래서 실수한 거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감싸고 도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어. 공주처럼 키우진 못했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운 딸이요. 손씨도 때려본 적 없는 소중한 딸을 이렇게 얼굴이 터지도록 때린 사위한테 쫓아가 때려 죽이고 싶었어.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은 손씨를 딸이 말렸어. 엄마, 그러지 마. 요즘 일이 많았어. 그런데 나랑 싸우기까지 하니까 욱했던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마누라를 때리냐? 도대체 내 딸을. 시댁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야. 아니, 어쩌다.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어. 사위는 사돈어른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 시댁이 어려워지면 사위도 함께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했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았는데 집도 망하고 딸한테 손찌검까지 했으니 결혼을 잘못 시켜도 단단히 잘못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 모든 남자가 망했다고 지 마누라를 때리진 않는다. 너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우리 애기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 그럼 그렇게 계속 살래? 엄마 속 터지는 거 보고 싶어. 내일 가서 잘 얘기해 볼게. 그래도 아직 집도 있고 나도 다시 일하면 되니까 금방 일어날 수 있어. 핏덩이 어린 새끼는 어쩌려고 그러냐.
그렇게 딸과 어린 손녀를 끌어안고 새벽 내 심란한 속을 달랬어. 다음 날 아침 손씨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딸이 집으로 돌아갔어. 딸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오.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 헐레벌떡 전화 받은 손씨는 가장 먼저 딸의 안위를 물었어. 하서방이 또 때리진 않았어? 아니야.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도 썼어. 종이에 몇 글자 적는 건 누군들 못하겠느냐마는 그래도 잘못한 줄 알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어. 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잘 살길 바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나도 지금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애아빠랑 작게 식당이라도 차려보려고 해. 식당? 너희가 그런 걸 해봤어야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알지, 우리도. 그래도 어떡해. 지금 시댁도 힘들고 애아빠도 남 밑에서 일 못해. 손씨는 걱정이 앞섰어. 식당을 하던 사람들도 경기가 나빠서 다들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어. 제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 시댁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봐야지. 안 그래도 사돈댁에서 집을 해준 일 때문에 늘 부채감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말에 기특하기도 했어.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손씨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엄마가 우리 5천만 원만 해줄 수 없을까? 딸을 결혼시키며 이사까지 한 마당에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에 못해준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손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들어있는 보험들을 해지하는 일이었어. 대부분의 보험을 해지하고 4천만 원을 만들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곳저곳에서 꾸었다오. 그렇게 힘들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남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는데 딸이 다급한 상황이 되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는 딸에게 돈을 보냈고 딸은 2달 뒤에 식당을 차렸어.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대단히 잘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다오. 손씨는 빌렸던 돈을 일하는 족족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딸은 먹고 살만해졌어도 그 돈에 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어. 물론 손씨도 받을 생각도 없었고 말이요. 그러다 어느 날 손씨는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 다행히 중간쯤 올라왔던 상태라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허리를 다쳤다오. 며칠간은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 주변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입원비, 치료비가 걱정이 되었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며칠을 쉬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 엄마, 단체 손님이 와서 그런데 지금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종종 딸의 식당에서 일손을 보태곤 했었는데 허리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었어. 어쩌니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너무 바빠. 엄마, 부탁할게.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안 좋아? 아, 어떡하지?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 알겠어. 끊어. 허리는 괜찮냐고, 많이 다치진 않았냐고, 병원엔 가봤느냐고 묻지도 않는 딸. 허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어. 허리보다는 가슴이 더 지끈거렸다오.
일손이 없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저녁 시간이 지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소. 손 씨는 자신이 서운한 마음보다는 딸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더 우선이었소. 그대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내 손엔 칼에 찔려도 견디지만 내 자식 손에 박힌 가시 하나에도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소? 시간이 지나 손 씨의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제때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살았다오. 딸은 손 씨가 보험을 해지한 것도 돈 걱정에 가지 않는 것도 모르는 채 왜 미련하게 병원도 안 가고 버티냐고 타박했소. 하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손 씨는 괜찮다며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딸과는 여전히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고, 시간이 흘러 둘째 손자도 생겼고, 또 시간이 흘러 첫째 손녀가 벌써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손 씨도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소. 손 씨의 유일한 낙은 가끔씩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는 것이었어. 모아놨던 쌈짓돈을 주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 그런 날에는 손주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무슨 용돈이냐며 고맙다고 전화를 거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았어. 손주들이 아무리 예뻐도 내 딸만큼 예쁠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며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갔다오. 그러던 어느 날 또 걸려온 딸의 전화에 손 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엄마, 하서방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친구 따라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었어.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지겹도록 반복되는 시련이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니?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도 받아서 당장에 막아야 하는 돈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서 흐느끼는데 손 씨도 함께 울고 싶었어. 해결할 여력이 안 되는 거야.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요즘 장사도 안 돼서 안 그래도 빠듯했어.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일단 집이라도 팔아봐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애들한테 쫄딱 망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그래? 엄마, 나 마지막으로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또다시 손 씨에게 손 내미는 딸. 하지만 더 이상은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 손 씨가 가진 것이라고는 살고 있는 작은 집 하나뿐이었어.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처럼 일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어. 1,000만 원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엄마도 능력이 없다.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엄마한테까지 도움을 청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인가 싶었어. 손 씨는 당장 노후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 그 미련한 사랑 때문에 손 씨는 살고 있던 집도 처분하게 되었어. 딸은 손 씨가 집을 판 것을 알았지만 손 씨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걱정만 할 뿐 빈말이라도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는 일절하지 않았다오. 엄마, 첫째가 이제 곧 대학에 가야 돼서 예민하기도 하고 남는 방도 없네. 엄마 집 팔면 어디서 지내야 해? 그런 건 걱정 말아라. 혼자 사는데 집 작으면 좀 어떻다고. 알아서 다 구해놨다. 통장에 있던 돈도 탈탈 털어주고 집을 처분해도 나오는 돈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다오. 이미 예전에 딸을 위해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더 작은 집은 찾기도 힘들었고 돈도 없었어. 간단한 살림이 들어있는 보따리 하나만이 손 씨가 나이 80이 다 되어 쥐고 있는 전부였어. 그간의 인생이 보따리 하나에 정리가 되는가 싶어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 하지만 노숙을 할 수는 없을 노릇 아니요. 손 씨는 미리 봐두었던 고시원으로 향했어.
이런 곳은 고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 싶어 선뜻 들어가진 못했다오. 그래도 가장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소.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웬 노인이 고시원에서 나와서 말을 걸었소. 내가 위에서 지켜봤는데 방구하려고 왔어요. 아, 네. 저 같은 노인도 여기서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에 60대, 70대 많아요. 손 씨는 놀랐어.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소? 다른 데는 노인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송장 치른다고. 나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딱해서 주는 거지. 고맙습니다. 주인을 따라 들어간 방은 창문도 없고 손 씨가 혼자 누우면 딱 맞을 크기였어. 화장실도 주방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 다행이었어.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무척 단조로웠어. 이 나이에 밖에 나간다고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적게 움직이고 적게 먹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 한 끼는 물에 밥을 말아 먹고 한 끼는 라면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어. 그러다 가진 돈도 떨어지고 고시원 방세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어.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땅 파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서 내가 이달은 기다려주는데 계속 밀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알죠. 곧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사정이야 뻔한데 그쪽은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식도 멀쩡히 있는 것 같더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하다못해 방세라도 내달라고 해보지. 딸은 저 여기 있는 거 몰라요. 알면 우리 딸이 가만히 안 있었지. 분명 나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딸이랑 같이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딸도 힘든 일 많이 겪어서 지금 정신도 없을 거고, 이 상황에 늙은 엄마 부양까지 해야 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건 그쪽 같네요. 보아하니 잘 걷지도 못하시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고시원 주인이 측은한 눈빛으로 손 씨를 바라보았어. 손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내가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요. 이렇게 지내다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딸이 참 좋아하겠네요. 혀를 차며 하는 소리에도 손 씨는 고개를 저었다오. 그래도 절대 우리 딸은 알면 안 돼요. 있는 짐도 내가 나눠지고 싶은데 내가 마음의 짐까지 얹어줘서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식 삶은 자식이 알아서 살게 두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챙겨서 잘 살아야지. 내 인생은 딸이 행복해야 내 인생도 행복해요. 고시원 주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걱정스러운 잔소리를 했지만 손 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딸의 모든 근심 걱정 손 씨가 짊어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리 하고 싶었어. 엄마 덕분에 요즘 상황이 좀 나아졌어. 하서방도 정신 차리고 잘 살겠대. 고마워, 엄마. 그래, 다행이다. 잘 됐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아픈 데 없지. 네 걱정이나 해라.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잡채가 먹고 싶네. 그래? 엄마가 주말에 가서 해줄까? 아니,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캠핑 가기로 해서 안 될 것 같네. 요즘 정신도 없었고 애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모처럼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 그럼 먹고 싶을 때 얘기해. 엄마가 금방 가서 해줄게. 알겠어. 이만 끊을게. 잘 자. 그래, 좋은 꿈 꿔라. 손 씨는 전기장판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
날이 추워졌지만 난방비 때문에 고시원은 아직 난방을 하지 않고 있었어. 저녁을 걸러서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어. TV도 없이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있으니 손 씨는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따라 먼저 간 남편이 무척 보고 싶었어. 손 씨는 남편이 곁에 있는 듯 허공을 향해 말을 걸었어.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이리 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남편이 놀라 자빠지겠네. 걱정 말아요. 나 잘 지내요. 처음엔 당신 갈 때 왜 나는 안 데리고 갔나 원망도 했는데 우리 딸이나 손주들 보고 있으면 열심히 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이런 날 보고 어쩌면 미련퉁이라고 꿀밤을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당신 없이 혼자 우리 딸 잘 키워서 시집도 보내고 힘들 때 어미 노릇도 해주고 했으니 내가 가면 칭찬 좀 해줘요. 잘했다. 고생했다. 그 소리 들으면 참 좋겠네. 내가 갈 때가 됐는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당신 있었으면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여보, 내가 갈 때까지 우리 딸 앞날에 더 이상 시련이 없게 당신이 길 좀 잘 봐줘요. 그래야 내가 맘 편히 당신 곁으로 가죠. 그나저나 나중에 만나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 못 알아보려나. 괜히 잠이 안 와서 실없는 소리만 하네요. 오늘따라 당신이 보고 싶네요. 그러곤 손 씨는 고요히 눈을 감았어. 아이처럼 작아진 몸이 들숨에도 들썩임이 없어 꼭 죽은 사람 같았어. 그대들은 노후가 두려우시오. 요양원에 보내져 방치된 노인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라오. 그 주인공이 그대가 될까 걱정이 되시오.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오. 자식에게 헌신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계시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라오. 딸 정씨는 국민학교에 다니던 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소. 오남매 중 막내였는데 나이 터울이 커 정씨는 거의 언니 오빠들이 키웠다오. 큰오빠와는 20살 넘게 차이가 나서 집안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소.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라 아들, 그것도 큰아들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소. 무엇이든 큰아들의 뜻대로 큰아들을 위해서 살았소. 그러니 막내에 여자로 태어난 정씨는 집안의 뒷전 중에 뒷전이었소. 정씨가 늘 하던 소리가 있었는데 나는 백구로 태어나고 싶어. 울집 백구 팔자가 더 좋아 보이네. 그냥 두기라도 했다면 조용히 혼자 잘 컸을 것을. 정씨의 풍파는 큰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우유부단하고 생활력이 없었던 오빠는 동네에서 억세기로 아주 유명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때엔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밥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하는 것이 정씨의 일과였어. 국민학생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했어. 그때는 어린 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정씨를 부려먹었다오. 예, 이것도 빨아놔라. 어린 조카의 똥기저귀를 빠는 것은 예산일이었어. 언니,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서 좀 놀다 와도 돼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럼 저녁은 누가 차려? 까마득 어린 신우이가 신우이로 보일 리 없는 새언니는 정씨를 식모 취급했어. 일하느라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놀다 온다는 소리가 나오니? 그래서 정씨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집으로 달려가 온갖 집안일, 밭일에 끌려다녀야 했어. 조망만한 손을 빌릴 일이 뭐가 그리 많았는지 나이가 많던 언니 오빠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떠맡아서 하게 되었으니 정씨가 할 일 없이 마당에서 놀고 먹는 백구의 삶을 부러워할 수밖에. 늦잠이라도 자는 날에는 새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때리지만 않았지 그 무서운 성미를 어린아이가 견디는 게 무척 힘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 학교 후에 대문 앞에만 서면 다리가 벌벌 떨렸다오. 집에 너무 들어가기가 싫어서 해가 질 때까지 집 근처를 서성거렸어. 그때 정씨의 버팀목이 돼주어야 했던 어머니는 어디 있었냐고 묻고 싶소? 어머니는 큰오빠의 말이라면 엎어져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어. 큰오빠는 새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큰오빠의 말을 들으니 결국 어머니는 정씨의 불행한 유년 시절을 더 불행하게 할 뿐이었어. 한 번은 조카를 돌보다 평상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 장손이라고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큰오빠의 2살 난 아들이었어. 그날 일은 아직도 정씨에게 상처로 남아있어. 아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정씨의 비명에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진구가 평상에서 떨어졌어요. 낮은 평상 위에서 뒤로 넘어가는 아이를 정씨가 붙잡아 아이는 팔꿈치가 조금 쓸린 정도였지만 오히려 아이를 감싸고 넘어지느라 정씨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턱엔 피가 흐르고 있었어. 어쩜 좋니? 친구 안 다쳤어? 다행히 제가 잡아서. 대답하는 정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머니는 정씨의 뺨을 내려쳤어. 네가 미쳤구나.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금쪽 같은 우리 장손을 다치게 해. 어찌나 무서운 표정으로 다그치던지 나오려던 눈물조차 쏙 들어가 버릴 정도였어. 죄송해요. 정씨에게서 아이를 낚아채간 어머니는 피가 흐르는 정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애가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르니? 선홍빛으로 부어오르는 볼을 쥐고 있는 정씨를 매섭게 쏘아본 어머니가 말했어. 밥도 먹지 말고 반성해. 쌀쌀한 이른 봄에 정씨는 그렇게 새벽까지 마당에서 눈물만 뚝뚝 떨구며 서 있었다오. 새언니의 구박보다 어머니의 칼날 같은 모진 말이 정씨를 더 아프게 할퀴었어. 어린 정씨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지만 어머니에게 정씨는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기도 아까운 존재인 듯 했어. 그렇게 정씨는 중학생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의 일이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말고 밭일을 도우라는 새언니의 말에 눈물바람으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 엄마, 새언니가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는데 어떡해요? 친구들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들뜬 대화를 할 때 정씨는 어머니에게 울며 빌었어. 여자애가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새언니 말 들어라.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저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새언니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만큼 배웠으면 됐다. 이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돼야지. 어머니는 매몰차게 뒤돌아섰어. 결국 중학교 졸업식이 정씨가 학교 문턱을 밟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 그렇게 아침에는 밭일에 끌려가고 낮에는 시장에 내다 팔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지내다 문득
평생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씨는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뛰쳐나와 상경했다오. 어린 여자의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오. 정씨가 할 수 있는 돈 버는 일은 많지 않았기에 갖은 험한 일을 하며 살았어.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도 편했어. 그렇게 정씨는 집안 사람들 모두와 인연을 끊고 살았어. 새언니도, 어머니도, 언니 오빠들도 정씨에게는 모두 가해자일 뿐이었어.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정씨는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 어릴 적 친구를 통해 가족들의 소식은 가끔 전해 들었지만 그뿐이었어.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깨달았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키워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에게 비정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 꼭 발로 짓밟고 주먹을 휘둘러야만 폭력이 아니지 않소? 정씨는 자신에게 가해졌던 일들이 폭력이고 학대였다는 것을 알았어.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내리사랑이요. 어릴 때 깊이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자식을 보며 정씨는 어머니를 떠올렸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미워도 어머니인지라 그리운 마음도 들었어. 머지않아 정씨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되었다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선자한테서 들었다. 정씨의 친구에게서 듣고 찾아왔다는 어머니는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는지 바로 용건을 던졌어. 전화할 때 말했지. 인감도장 갖고 왔니? 이게 이제 와서 왜 필요하신 건데요? 집안일 하는데 쓸 데가 있다고 말했잖니? 너희 오빠들도 이미 다 주고 너만 남았다. 이거 가지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너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제가 잘 살았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얼굴 보니 잘 산 것 같네. 더 할 말 없으면 일어나마. 정씨는 헛웃음이 나왔어. 그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짧은 만남이었어. 어머니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할세라 쟁걸음으로 나가버렸어. 정씨도 모르는 사이에 애틋한 재회라도 기대했던 모양이었어. 그러고는 정씨는 한동안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오빠로부터 연락을 받았다오. 너도 인감줬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됐던 시골 땅이랑 집이랑 어머니가 싹 다 큰형님네한테 줘버렸단다? 집안일을 핑계로 인감을 훔쳐가듯이 가져가더니 결국엔 이런 이유였어. 애초에 기대해 본 적도 없던 재산이었지만 황당한 마음은 들었어.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전화하지 말아줘.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과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장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고개를 젓게 만들었어. 속상해하지 마.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가족이야. 그깟 돈도 없어도 잘 살고. 알아. 그래도 서글프네.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나았을 텐데. 남편의 위로에도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 가족은 남편과 아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다짐했어.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이야기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야.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정씨는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작은 오빠는 말을 이어갔어. 형님도 너무하지. 그렇게 전 재산 다 갖고 갔으면 끝까지 어머니 모셔야지. 요양원에 가실 만큼 상태가 안 좋으신 거야. 그것도 그렇고 형님네가 시골 땅 팔고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버린 거지.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나보고 데리고 가란다. 그게 말이 되냐?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두고 가버린다고. 아, 그렇다니까. 참 못돼 처먹은 장남이네. 다른 형제들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듯 했어. 엄마한테는 가봤어. 내가 일도 바쁜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전화한 거야. 나 엄마랑 영 끊고 산 지가 벌써 20년이야. 나는 뭐 안 그러냐? 그럼 나 혼자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끊어. 그러고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굳은 듯 앉아 있었어. 그렇게 큰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말년까지 보살핌도 못 받고 홀로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 새언니 성격을 생각하면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정씨는 그저 모르는 체하고 이대로 살기로 했어. 이제 와서 어머니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오. 2-3달쯤 흘렀을까. 정씨는 문득 어머니가 계시다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 김정순 씨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요. 워낙 연로하셔서요. 찾아오는 사람은 있나요? 전에는 몇 번 오셨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오시네요.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어. 어머니는 신발 안에 들어간 모래알갱이처럼 무시하고 싶지만 자꾸만 정씨의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쓰게 했어. 그렇게 정씨는 어머니를 찾아갔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폭삭 늙어 있었어. 예전에 정정하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오. 엄마, 정씨의 부름에 고개는 돌리지만 누군지는 통 못 알아보는 눈빛이었어.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보내달라는 말만 중얼거리는 모습에 정씨는 찡그린 얼굴을 했어. 집에 보내주세요. 전혀 정신이 안 돌아오시는 건가요? 마침 들어온 간병인에게 물었어. 아니요. 가끔 똑바르게 말하세요. 그때도 집에 보내달라고 하던가요? 큰아드님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와중에도 큰아들 타령하는 어머니가 지긋지긋했어. 볼품없이 늙은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두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떠나버린 큰오빠. 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까? 더는 보고 있기 힘들어 요양원을 나왔어. 어머니는 간절히 집으로 가길 원했지만 형제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오. 그 후로 정씨는 가끔 어머니를 보러 갔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신이 맑을 때는 없었어. 정신이 돌아왔다면 어색한 사이에 서로 나눌 말은 없었을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에 큰아들을 찾으며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정씨가 말했다오. 엄마, 나 이제는 못 와요. 아니, 안 와요. 그동안엔 낳아준 정이 있어서 도인은 지키자 생각해서 온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요. 애 아빠가 엄마를 모시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 어린 나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은 엄마를 나 내 남은 인생 바쳐서 보살피고 싶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내 남편, 내 딸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엄마가 아파서 치매에 걸려서가 아니라 엄마가 멀쩡했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나 원망할 자격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막내딸 20살 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렇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들을 욕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이유를 아시겠죠. 탓하시려거든 엄마 사랑을 받고도 엄마를 버린 큰아들을 탓하세요. 어릴 땐 엄마가 저를 버렸지만 지금은 제가 엄마를 버려요. 그래도 아프지 말고 오래 사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만 가볼게요.
멍하니 허공을 보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로 정씨는 병실을 나왔어. 세상에는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가 있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있기도 하오. 어느 누구나 자세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다오. 다만 젊은이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듣고 뜨끔하게 되는 말년을 보내고 있다면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소. 그대들은 자식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오. 우렁찬 울음소리, 빨간 팔다리, 작고 소중했던 아이를 기억하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소? 삶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부모 마음인 듯하오. 대개 그런 사랑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신씨 할머니는 해방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 일찍이 시집을 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30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오.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씨 할머니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어. 남편도 성실히 일했기에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됐다오. 그리고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신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어.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아들을 두고 가버리세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다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해졌다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순 없었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어. 그날 이후로 신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오. 그렇게 없는 형편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를 만들었어. 동네에선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놀라워했고 아들은 신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어. 수십 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작고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었어.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가게가 대단히 잘 되는 바람에 살림이 피게 되었다오. 애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신씨 할머니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삶이 되었어.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신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은 시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엔 아들네에서 손자를 돌보았다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애 봐주러 매일 오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지. 신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어. 그러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병원도 차릴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개원을 하고 싶어 했어. 금전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곤 들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신씨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았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큰 보탬이 될 듯 했다오. 그리고 손자도 봐주고 하면 아들 부부의 짐이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 뜻대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신씨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아들은 개원을 했다오. 아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어.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에 모든 불행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병원 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병원에 야금야금 돈을 메꾸다 보니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어. 신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 하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게 되면 신씨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어. 말년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해둔 것이었어. 이제 벌이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줘버리면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었지만 신씨 할머니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나앉지 않는 거잖아요. 아파트 대출은 안 나온다니? 이미 다 끌어다 썼죠. 엄마, 돈 아까워서 그래요. 아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쳐다보았어. 아깝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의사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내일 일찍 은행 가서 입금해 주마. 그러곤 걱정에 잠 못 이룬 그날 새벽. 우연히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만 바빠서 혼자 집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어. 알죠. 나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숨막히게 살았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악 물고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낮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망설이시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신씨 할머니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소리치던 때가 생각났어. 돈 버느라 바빠. 아들을 늘 혼자 둔 것이 신씨 할머니에게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쳤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정성이 아들에게 닿지는 못했던 듯 싶었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듯 하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아들을 불렀어. 이번에 가게를 팔 참이다. 허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너 주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신씨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에 가게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 두려던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어. 그 돈도 따 뭐하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돈인데. 엄마, 고마워요.
요즘 병원에 손님도 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선대요. 엄마는 집에서 애 보면서 편하게 쉬어요. 알았다.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신씨 할머니를 얼싸안았어.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본 신씨 할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뿌듯했다오. 다행히 병원은 재정을 회복했고 신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 받으며 살게 되었어.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다 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돈 쓰는 법을 모르는 신씨 할머니는 그저 행복했어. 며느리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조용조용히 살았어.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먹였어. 손자가 크자 신씨는 넓은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날이 늘었는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 취미 하나 없는 신씨는 집안일만 하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오. 그렇게 신씨 할머니의 등은 더 굽고 세월은 흘러 손자가 대학을 갔어.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행복이었어. 하지만 그런 신씨 할머니를 비웃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의아해져서 말했어. 왜 그래? 배 안 고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분주하게 반찬을 놓고 상을 차려내는 것을 며느리가 막았어. 어머니,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요.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언제 밥을 먹었다고? 어머니, 아들도 방에서 나와 신씨 할머니를 쳐다보았어. 망연자실한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어.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한다니까. 그러곤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어. 방문을 닫은 신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어. 깜빡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크게 아팠던 적도 없었어. 병원에 들락날락 하느라 자식 힘들게는 안 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어.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고 아들 내외에게 타박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오.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렸어. 내가 아무래도 노망이 났나 보다. 이후에 아들과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 신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고 아들도 말을 아꼈어.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면 병이 아니라오. 오늘 지훈이 늦게 들어온대요. 지훈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지훈이? 지훈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이 온댔나? 네? 어머니 손자 지훈이요. 아, 그래. 내 손자 이름이 지훈이야. 이놈의 건망증이 이름도 까먹었네. 멋쩍은 웃음으로 대화를 얼버무렸어. 전화번호, 이름 같은 걸 까먹는 건 예사였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기도 했어. 하루는 장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헤맸던 날도 있었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신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손자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이런 나날이 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오. 아들은 신경을 쓰느라 날로 예민해졌어. 신씨 할머니가 무언가 깜빡하는 날에는 화를 내기도 했고 외출도 못하게 막았다오.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어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신씨 할머니 본인도 한마디 하기도 어딜 나가기에도 불안해서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어.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했어.
몇 날 며칠 동안 아들 내외 방에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질 않았어. 신씨 할머니도 근심은 깊어갔다오. 증상은 심한 건망증처럼 가끔씩 찾아왔는데 그때를 알 수가 없기에 대부분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어. 자신 때문에 요즘 며느리는 늘 집에서 원치 않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어.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신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 불편했어.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 없었다오. 아마도 밤새 아들 내외가 의논하는 이야기와 신씨 할머니의 고민이 일치한 것이 아니겠어. 아들이 신씨 할머니를 거실로 부른 그날, 방문을 열며 스스로도 결론을 내렸다오. 어머니, 지금 좀 편찮으시니까.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네.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깐 정말 편하대. 아들의 말을 끊고 할 말을 쏟아내었어.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 저기 슈퍼집 김씨도 요양원에 갔다는데 얼굴이 그새 폈단다. 밥도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더라.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이제 나도 친구도 사귀면서 내 인생 살아보련다. 한참을 말이 없는 아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어. 평생 고생시킨 아들. 아빠도 없이 혼자 잘 커주어서 의사도 되고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며 삶이 좀 편해지나 했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어.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때가 되었구나 했겠지만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 아니겠어? 아들이 반대했어도 제 발로 가겠다 했을 텐데 아들도 마침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에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자 하여 먼저 말을 꺼냈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 끝내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안 보낸다. 라고 말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야속함이 피어났어.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씨 할머니가 어찌 아들의 발목을 잡겠어? 그날로 할머니는 짐을 쌌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어. 그날엔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함께 했다오.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 심심하면 전화해. 신씨 할머니 손에 큰 손자가 슬퍼하며 말했어. 그래,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엄마, 갈게요.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어라.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어. 요양병원은 사건 사고로 바람잘 날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신씨 할머니만은 외떨어진 섬처럼 혼자 떠 있었다오. 아들이 의사라면서요? 대단하네. 면회는 안 와요? 네. 우리 아들 대단해요. 아들은 병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2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은 점차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발길이 뜸해졌어. 다음 달까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도 학교 일이 바쁘다네요.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은 것이 벌써 반년이었어. 그전 면회도 반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다오. 면회를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들떠 있었어.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어. 신씨 할머니는 그렇게 4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냈어. 치매는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 신씨 할머니의 정신도 맑을 때, 흐릴 때가 오락가락했어. 정신이 돌아올 때면 핸드폰을 붙잡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했다오. 진료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하고 다시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다 지치기를 여러 번.
행여나 바쁜 아들이 신경 쓸까 차마 다시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둬두면 없던 병까지 생기는 법이요. 신씨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날이 많아졌어. 그런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다오. 정신이 들지 않는 날에는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아들이 데리러 온다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어. 그래서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는 날도 많았다오. 할머니, 제발 짐 좀 싸지 마세요. 아들이 데리러 안 온다니까요.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지어 먹여야 해요. 의사면 뭐 해요? 여기에 지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하며 간병인 머리를 쥐어뜯고 핥히어 또다시 침대에 묶이기도 했다오. 그러다 신씨 할머니는 간암 사기 진단을 받았소. 낫기 힘든 병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찾아왔는데 연로하여 이겨낼 힘이 없었어. 그런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소. 매일 온다던 손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오. 그렇게 아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신씨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소. 그러다 정신이 드는 날이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써내려갔소. 머리에 안개가 꼈다 개었다 반복하다 신씨 할머니는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오. 그제서야 찾아온 아들은 침대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 슬픈 듯 보이기도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 한편으론 후련했을지도 모르오. 장례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 손자는 뒤늦게 오열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오. 찾아오는 이는 죄다 아들의 지인이었고 신씨 할머니와 알고 지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어떤 이가 찾아왔어. 신씨 할머니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전해드리려는 걸 깜빡하고 제가 며칠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요. 무슨 편지 같은데 매일 엎드려서 뭘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는 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참을 앉아서 봉투만 쳐다보다 뒤늦게 열어보았어. 얼마나 접었다 폈다 했는지 종이가 꼬깃해져 있었어. 아들은 천천히 종이를 펼쳐보았어.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이었어. 글을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오.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네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웠다. 못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힘들었지?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커주어서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병원에 들어오고 네가 무척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아. 네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행복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미를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 주거라.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어 정말로 고맙다. 남들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떠나는 발걸음 무겁지 않도록 이곳에서 내내 행복하길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자신의 인생보다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신씨 할머니. 자식만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신씨 할머니는 또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소. 자식에게 퍼부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준 사랑을 다시 거두어드리겠소? 아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여도 이미 늦은 것이고 나중에 자신의 자식이 커봐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요.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쉽게들 말한다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겠소?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겠소? 하지만 자신의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신씨 할머니가 딱하다는 것은 알겠구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지 않소.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시구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일도 해보시구려. 나는 나이 들어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부디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나이 들미 반가우시오.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 고되게 살아온 기억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오. 젊을 적엔 가질 수 없었던 여유가 있기에 지금이 더 좋다고 말이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말할 것이오. 나는 어렸을 적엔 하루빨리 나이 들기를 바랐고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을 내주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찬란한 젊음을 갈망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곱고 아름답게 늙고 싶소. 얼굴과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다오. 존경받지는 못할지언정 손가락질 받는 추한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소. 나이가 들면 지혜와 자애가 더불어 오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오래된 음식이 부패하는 것과 같이 사람도 나이 들면 추하게 썩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소. 세월이 흘러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젊은 날의 실수들과 그것들을 통해 얻은 배움을 나이가 들어 망각하게 되기도 한다오. 그들을 보며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어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장씨는 5살, 7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내 식구의 가장이었소. 아내의 건강이 좋지 못한 탓에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소. 시골이지만 읍내에 위치해 있어서 장사는 잘 되었는데 장씨에겐 다른 고민이 있었소. 건물 주인인 70대 노인 남씨 때문에 가게를 옮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오. 남씨는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 건물은 아들 명의인데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남씨가 건물 관리를 하고 월세를 받으며 생활한다 들었어. 사실 계약을 할 당시부터 남씨 때문에 망설였었다오. 가게 앞 주차장과 상가 안에 쌓여있던 폐기물을 세입자가 알아서 치워야 한다는 황당한 말에
다른 곳을 알아볼까 하였는데 마을에서 카페를 하기에 좋은 위치이기도 했고 아내도 마음에 들어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어. 그리고 장 씨가 2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폐기물들을 치워야 했다오. 장 씨는 카페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하였는데 늘 남 씨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장 씨를 따라 가게에 들어오는 남 씨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어. 어이, 달달한 다방커피 한 잔 타줘봐. 아직 기계가 켜지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타면 되는 걸 뭘 또 기다려? 그럼 믹스커피라도 타드려요? 지금 노인네라고 무시해? 내 입은 뭐 싸구려라는 소리야? 돈도 내지 않고 당연한 듯 매일 커피를 타달라는 노인 남 씨. 이런 신랑이 같은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어. 이렇게 안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지나가던 사람도 궁금해서 들어오는 법이야.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지. 어른이 하는 말은 잘 새겨들어.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처음엔 고마웠던 장 씨의 조언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자 나중에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 남 씨가 사장이고 자신이 직원이 된 듯했어. 카페 근처엔 오일장이 섰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이라 카페도 장날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 손님이 아무리 가득 찬 날에도 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오. 아이고,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어이, 장 사장. 시원하게 얼음 들어간 음료수 한 잔 줘봐. 어르신,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회용 컵에다가 타서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가 돈 안 낸다고 쫓아내는 거지. 내가 공짜로 마시는 건 줄 알아? 아침에 장 사장 대신 요압도 쓸어주고 주변 관리도 서비스로 해주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누굴 공짜로 빌어먹는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점점 큰 소리를 내자 주변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 장 씨는 말을 더 보태봐야 장사에 지장만 있을 듯해서 얼른 원하는 음료를 타서 내줬어. 내가 있으래도 안 있어.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늙은이 공경이라곤 몰라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빈정이 상했는지 가게 문을 뻥 차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 죄송합니다.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장 씨의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졌어. 그동안 남 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공짜로 얻어먹은 커피만 대충 세어도 300잔이 넘어갈 것 같았어. 돈을 받으라는 아내의 말에도 건물 주인이기도 했고 어르신 위하는 마음에 군말 없이 좋았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위한 말인 듯 했어. 비교적 한가한 날에는 남 씨의 지인들까지 합세를 했다오. 장씨, 여기 커피 3잔. 가끔 남 씨와 카페에 들르는 동네 주민들인데 그들도 돈을 안 내긴 마찬가지였어. 이거 장 사장 먹어.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 우리 아들이 준 건데 아주 좋은 거야. 장 사장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남 씨가 웬 홍삼액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주며 말했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장 씨는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 그 짠돌이 남 씨에게 이런 걸 받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 커피 3잔 나왔습니다. 아이, 갖다 줘야지. 다리 아픈 노인네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래.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 주문을 했으면 직접 갖다 줘야지. 이것도 네가 해라. 저것도 네가 해라. 장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갖다 주었어. 물론 아무도 계산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래도 처음으로 남 씨에게 선물을 받았기에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자 속을 달래었어. 장 사장,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네, 서울에서는 무슨 일 했나?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그래? 잘 때려쳤네. 월급 받아서는 부자 못 돼.
장 사장 애들도 잘 가르쳐.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야. 아,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자 남씨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 장 사장은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월급쟁이랑은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이야. 하하. 네. 그러세요? 불과 며칠 전에도 남씨와 동네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부동산 직원인 젊은 여자 둘과 같이 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러면서 남씨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장연설을 시작하였어. 그러는 남씨도 건물은 아들 것이었고 본인은 특별히 큰 부자는 아니었다오. 다만 월세를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 시간이 많은지라 동네에 이곳저곳 참견하고 다니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었어. 월급쟁이가 아니니 대화에 껴주겠다는 남씨의 말투엔 은은하게 사람을 깔보는 느낌이 있었어. 장씨는 늘 남씨와 대화하면 불편하고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겉으론 알았다 대답하며 속으론 딴 생각을 하곤 했어. 노인들이 앉아서 서로의 자식이 잘났다. 누군 어떻다더라 하는 소리가 카운터까지 크게 들렸어. 장씨는 지금은 저런 장면을 보며 혀를 차지만 자신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까 걱정이 들었어. 노인들은 그렇게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장씨의 아내가 들어왔어. 일이 한가할 때는 출근을 안 했는데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온 듯 했어. 어이, 이런 커피 타는 일은 여자가 해야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병도 안 나는 법이야. 그러면서 쌩 나가버리는데 장씨의 아내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장씨도 이번만큼은 울컥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오. 아내가 아파서 내려온 사정을 뻔히 알면서 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듣기 거북했어. 쫓아나가려 하자 아내가 급히 말렸어. 됐어요.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요. 점점 도를 지나치잖아. 괜찮아요. 그러려니 하자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남씨가 주고 간 홍삼을 보며 아내가 물었어. 그제야 상자를 본 장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그래. 오늘은 이것도 줬으니까 참아야지. 아까 주인 할아버지가 주시더라고. 웬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엄청 좋은 걸로 줬대. 당신 먹으면 되겠다. 하나씩 먹어요. 그러곤 아내가 홍삼을 까서 쭉 들이켰어. 좋은 거라니까 왠지 힘이 나는 것 같네? 아내가 깔깔 웃다 말고 빈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 왜 그래? 장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장씨의 아내가 경악했어. 여보, 먹지 말아요. 들이키려던 홍삼을 뺏어가며 아내가 말했어. 이거 유통기한이 5년이 넘었어요. 뭐야? 어서 뱉어. 이미 삼켰는데 어떻게 뱉어요? 장씨의 아내는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갔어. 1-2달 지난 것도 혹시나 해서 잘 먹지 않는데 5년이면 효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없던 병도 생길 정도 아니겠어.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5년이 넘게 집에 있었다면 남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친절을 베푼다 했어. 장씨는 황급히 남씨를 쫓아갔어. 멀리 지인들과 걸어가는 남씨를 붙잡고 홍삼을 돌려주었어. 이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네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돼. 그럼 알고 주신 겁니까? 몸에 좋다고 주셔놓고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장씨가 따지고 들자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며 도리어 열을 내는 것 아니겠어? 챙겨줘도 지랄이야. 안 먹을 거면 이리네. 동네 창피하게 길거리에서 이래. 그러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가버렸어. 설마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준 그놈의 심보가 놀라웠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 남씨의 손자들이 방문한 날이었어. 그날은 유독 한가한 날이라 장씨의 아이들도 카페에 와 있었어. 건물 앞 주차장이 넓은 편이었는데 남씨가 손주 온다고 주차장 한켠에 튜브로 된 수영장을 설치해 놨어. 물놀이 하려나 보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설치된 수영장을 보자 장씨의 아이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어. 나중에 물 받아줄 테니까 그때 놀자.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데 남씨가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 장씨의 아이들도 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이 놀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인가 생각했어. 그런데 가게 문은 열지 않고 문 밖에 있는 호스에 물을 틀더니 질질 끌고 수영장까지 가는 것이요. 줄이 짧은지 수영장을 가게 쪽으로 옮기는데 너무 가까워져서 손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거리까지 오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밖에 있는 호스는 장씨가 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그걸 양해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였어. 수영장 크기가 작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다 채우려면 적으나 많으나 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남씨가 물 좀 쓰겠다고 물어보았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말도 없이 가져가니 어이가 없었다오. 예의를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데 입만 열면 예의나 공경 타령이니 참 아이러니했소. 한마디 해야 할까? 애들이 쓰는데 쪼잔하게 물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진 맙시다. 또다시 한숨만 쉴 뿐이었어. 1시간가량 물을 받고선 남씨의 손자들이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당신은 애들 데리고 들어가 봐. 장씨의 아이들이 부럽게 쳐다보는 것이 신경 쓰여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였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어. 그러고는 5분 정도 후에 가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소? 그 소리엔 장씨의 아내 목소리가 섞여 있어 놀라서 뛰어나가 보았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물도 말도 없이 쓰셨잖아요. 뭐? 물값이 아까워? 옛다. 남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장씨 아내의 얼굴에 집어던졌어. 장씨가 뛰어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어. 왜 그래? 당신이 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 왜 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저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 꿀밤을 때리잖아요. 뭐? 장씨가 깜짝 놀라 남씨를 쳐다보았어. 남씨는 뜨끔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오. 어른이 꿀밤 한 대도 못 때려. 누가 들으면 내가 애들을 팬 줄 알겠네. 장씨의 아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어. 장씨의 아이들이 수영장 옆을 지나가며 물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던 모양이요. 그걸 본 남씨가 너네 엄마한테도 수영장 사달라고 하라며 쫓아내다가 아이들이 물속에서 손을 빼지 않자 꿀밤을 한 대씩 때린 것이요. 마침 뒤를 돌아본 장씨의 아내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되었어. 기가 막혀 따지는 아내에게 남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수영장도 하나 사주라고 하자 장씨의 아내도 수도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 그렇게 돈 많은 양반이 남의 물을 훔쳐다 쓰고 애들 머리까지 때립니까? 때리긴 누가 때려? 세상 참 각박해졌구만.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다가 꿀밤 몇 대 때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들 교육을 왜 당신이 시키냐고요? 뭐? 당신? 건방지게 어린 놈이 예의를 밥 말아먹었나? 나이를 먹어도 곱게 좀 드십시오. 그렇게 늙을까 무섭네요. 장씨는 가게 뒷정리도 하지 못하고 불만 끄고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어찌나 분이 안 풀리던지 장씨 아이들이 눈치를 볼 정도였어. 그냥 우리 가게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이래서는 제 명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급하게 나가서는 권리금도 못 받을 텐데. 기계나 테이블은 다 가져가면 되죠. 인테리어 얼마나 했다고요. 어차피 이제 곧 1년 계약 기간은 끝나잖아요. 일단 내가 내일 가서 따질 것 따지고 제대로 얘기해 볼게.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장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어. 카페 문 앞을 누가 1톤 트럭으로 막아놓은 것 아니겠어? 출입문에 바짝 붙여놓아서 실수로 주차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 범인은 뻔했어. 문이 바깥으로만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트럭에 올라타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어. 장 씨는 건물 4층으로 쫓아 올라갔어. 초인종을 마구 누르자 남 씨가 걸쇠를 잠근 채로 문을 빼꼼 열었어.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가? 가게 문을 저렇게 막아놓으시면 어떡해요? 내 건물에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뭐가 무서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야. 그러고는 문을 쾅 닫는데 그 바람에 장 씨의 손가락도 문틈에 껴서 시퍼런 멍이 들고 말았어. 손가락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노인의 추악함에 할 말을 잃었어. 멍든 손가락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섰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장 씨는 이곳을 떠나야 해결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 몇 일 뒤에 차를 쓸 일이 생겼는지 입구를 막아놨던 차는 뺐지만 장 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 남 씨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가게를 빼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태였어. 다음 세입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빼주게 생긴 남 씨가 노발대발하였는데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 그러고는 서울에 있는 남 씨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어. 실제 건물 주인이 남 씨의 아들이었기에 보증금 이야기도 단단히 일러두었어. 그리고는 장 씨는 차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로 가게를 옮겼다오. 멀지는 않지만 남 씨가 워낙 동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요. 아직도 장 씨는 카페에 어르신이 들어오면 경계가 되었는데 남 씨와 같은 노인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오.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았는데 대뜸 들어와서 물만 마시고 간다거나 음료를 사지 않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간다거나 없는 메뉴를 내놓으라고 우기는 일은 심심치 않게 있었다오. 하지만 남 씨에 비하면 그 정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어. 그저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자 하는 마음에 조용히 넘어가곤 했어. 그래도 옆마을이라 종종 단골 손님들이 새로 옮긴 가게로 찾아오곤 했어. 1,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남 씨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어. 아들 명의였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아들 가족은 이민을 갔다나 어쨌다나 홀로 남은 남 씨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다고도 한 것 같았어. 그 소식을 듣고도 장 씨는 기쁘지 않았어.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전부였던 노인이 이제 낙도 없이 쓸쓸히 살 것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오. 남 씨를 보면 꼭 놀부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말년까지 비슷해졌다 싶었어. 주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노인들을 보게 되어 그럴 때면 그런 이들의 과거를 상상하게 된다오. 저 사람은 젊었을 때도 저랬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괴팍해졌을까? 나이가 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저렇구나. 그리곤 노인이라 추하고 노인이라 말귀가 안 통한다고 손가락질하곤 하오. 그것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추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 그런 욕을 먹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 나이 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오. 첫째,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참견하고 조언하는 것이요.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된다면 안 하는 쪽이 무조건 옳은 법이요. 특히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한다면 말을 가려가며 할 줄 알아야 하고 침묵은 더 좋소. 조언도 상대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나서서 하지 마시오.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듣는 이에겐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내 말이 꼭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하오. 노인이 욕먹는다면 그 이유의 팔아른 말 때문이요. 이것만 조심해도 패가망신은 면할 것이요. 둘째, 자기 돈만 아까워하고 남에겐 얻어먹으면서 좀스럽고 인색하게 구는 것이요. 스스로는 알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법이요. 내 돈 아끼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어? 다만 다른 사람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하고 얻어먹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하오. 남의 돈으로 덕을 보려는 이만큼 추잡한 것이 없어. 셋째,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에게나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요. 어른에 대한 존경,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툭하면 어른이 어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이로 인해 대접받을 생각 말고 인품으로 인해 존경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품격이나 됨됨이가 갖추어지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오. 넷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오. 자랑거리는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새어나가 남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어.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은 참기가 힘든데 가족이 아니라면 그걸 듣고 좋아할 리는 없어. 자랑이라는 것은 남들의 질투와 시기,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도 달갑지 않은 법이요. 그대들은 아름답게 늙고 싶소. 아니면 추하게 늙고 싶소. 누가 보아도 우아하고 교양 있는 노인이 있는 반면 같은 노인이 보아도 인상을 쓰게 하는 노인이 있어. 그중 누가 될 것인가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겠소? 존경받지는 못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소.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서 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추한 사람이 그저 나이가 든 것뿐이요. 스스로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한다오. 나이가 들어 내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대단히 지혜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추한 늙은이로 기억되고 싶지 않소. 그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라오.